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출발을 했는데 주말 사이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많이 궁금해했었습니다. 근데 꽤나 좋은 분위기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좋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는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또 출발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까지 강한 출발은 아닙니다. 뭐 상승은 하고 있는데 뭐 갭상승을 띄운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일본 시장도 보니까 일본 시장도 한 0.4에서 5% 내외 니케이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에 명확하게 뭘 협상을 했고 뭘 서로 조율을 했는지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공동성명을 발표한답니다. 여기를 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방향을 잡는 것도 늦지 않겠다. 그런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러면 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시장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읽힙니다. 네. 워낙 양측의 그 입장차가 크고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 이게 단박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포괄적인 협상, 카드 이런 부분은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눈치 보기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자, 오늘 또 그렇다면 내일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브리핑 함께 싱크풀을 통해서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는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테마와 업종들 그리고 관련된 이슈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빨간불 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양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코멘트, 괜찮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깔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주말 사이에 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일찌감치 결론이 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최종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됐고요. 이준석 후보도 결정이 됐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대선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이러면서 관련된 테마주나 정책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이름이 일단은 잘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연관되는 대선 정책 관련주 퓨리오사 AI 계속 주목받고 있었죠. 여기에다가 지역화폐 STO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관심이 많이 투영되는 모습입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 저출산 대책 많이 나오겠죠. 건설 관련해서도 어떤 후보든 당선이 되고 나서는 아니고 그 전에 또 토론이나 정책을 발표할 때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건설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 AI 소프트웨어도 퓨리오사 AI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 여기에 더해져서 원전은 또 어떤 입장들을 표시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말 사이에 또 농업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농업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도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전반적인 대선 관련된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시장에서도 대선 관련 테마주들의 방향성이라든지 상승 탄력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오늘은 일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하니까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증권 시장을 선진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증권주들로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의 변화가 일어날지도 많은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오랜만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 이야기도 나왔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되는 이슈 더 자세하게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주말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일단은 서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놨는데요. 자, 일단은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코멘트를 내놨는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I'm happy to report that we made substantial progr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se very important trade talks. We will be giving details tomorrow, but I can tell you that the talks were productive. We had the Vice Premier, two Vice Ministers who were integrally involved, Ambassador Jameson and myself, and I spoke to President Trump, as did Ambassador Jameson last night, and he is fully informed of what is going on. So there will be a complete briefing tomorrow morning. 자, 이렇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 보신 것처럼 표정이 좋죠. 굿 애프터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좋은 협상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만 이런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 SNS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 기업의 문호를 개방하는 걸 보고 싶다 이러면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이런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중국의 허리퐁 부총리도 역시 미국 무역 협상과 아주 건설적이었다 이러면서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 스위스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쯤에 아마 미국과 중국의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관세는 어느 정도를 낮추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걸 확인하고 가야겠죠. 우리도 어떤 식으로 이득을 볼 것인지 어디에서 우리도 협상을 하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업종이나 대응 전략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또 문제는 우리는 오늘 제약바이오가 좋지가 않아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약바이오 약가 인하와 관련된 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제약바이오 관세 관련 이야기 또 나오지 않을까 부담이 약간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은 분위기 좋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여기에 따라서 우리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살펴봐야 하고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전반적인 업황의 분위기를 주식사에서 각 업종별로 대표 관련주를 좀 꼽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4거래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메모리 훈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년 내내 DRAM 가격이 추락했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사실 반도체 4월 수출률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1년 사이에 17% 증가했다라는 데이터를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이로 보면은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수출 증가율을 이끈 섹터는 단연 반도체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듯하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자립의 속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BM 등 고부가 가치의 반도체 그 협상 힘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상쇄 가능하다라는 증권사 분석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55,000원 위에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대차가 1.6% 상승하면서 19만 3천
뛰쳐나서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때 그 강자의 모습을 보였던 뭐 중국이나 러시아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있다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형 전기차로 다시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재매입하거나 상표권 등록을 통해서 복귀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워낙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 시장 점유율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말고 다른 시장의 캐파 늘리는 게 더 중요해질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3% 오늘 그래도 상승세 괜찮고요. 25,30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루이지애나에 전기로 제철소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고관세 그 장벽에 대해서 우회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이 뭐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의 자동차 강판을 수월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흐름으로 기대 심리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반사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겠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여파 때문에 셀트리온 일정 부분 흔들리고 있고요. 오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이슈 1,000억 원 21일 소각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지금까지 9천억 원 자사주 소작이고 연간으로 봤을 때 조 단위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무역 관세 관련해서는 15개월간의 재고를 좀 확보해 놓은 이슈가 있죠. 그리고 조기에 좀 품절될 품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재에 있는 CMO 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 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관세 이슈를 벗어나기 위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리스크 전략 짜고 있으니까 나름 우리나라 각고의 기업의 각고의 노력들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원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좀 겹쳤습니다. 얼마 전에는 체코 원전 결국에는 사인하는 게 연기되면서 한번 주가가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 뒤로도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원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미국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다시 보여주겠다, 재시동 걸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는데 이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총 4개의 행정명령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원전 발전 용량이 100기가와트시 정도인데 2050년까지 이걸 4배로 늘리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시의 원전 발전 용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에다가 원전 건설의 속도를 늘리고 원전 안전 규정도 개정을 해서 조금 완화시켜주고 규제도 줄여주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18개월 이내에 빠르게 원전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행정명령이 공개가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도 원전과 관련된 좋은 이슈가 함께 미국과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우리나라가 같이 조인하거나 미국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순서가 원전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입니다. 원전을 지금 늘리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 가성비 또 빠르게 지을 수 있고 동맹국이라는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 원전을 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미국과의 엮이는 제2의 조선, 제2의 방산 같은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잘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지금 원전이 우리나라 에너지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발전원으로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전기가 지난주에 석탄 발전을 제치고 원전이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통계 결과도 나왔고요. 뭐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도 10% 넘어서면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의 발전원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원전에 대한 기대 잘 생각해보면 원전 투자 저희가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전주 오늘 잘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종목들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좋습니다. 그리고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고 있다라는 점도 특히나 제가 뽑아온 이 5 종목에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선 증권사에서 성장 모멘텀이 좀 다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2개로 나뉠 수 있겠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수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SMR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급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해외 쪽에서 가스 터빈 이쪽으로 수출이 가셔야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매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대형 원전 34기 중 22기를 시공한 능력이 있어서 대형 원전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현대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심리를 반영하듯 6.8% 강세 힘으로 44,000원 선 터치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전 KPS는 작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괜찮을 수 있을지 2.5% 오늘 상승하면서 43,500원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기술은 1분기 실적을 봤더니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워낙 한전기술의 실적 변동성은 커서 한 분기 정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BEP라고 하잖아요. 손익분기점은 넘어서 긍정적이고 해외 원전에 대한 수주가 한번 빵 터지면 더 긍정적으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HI는 5거래 연속하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멈추기를 바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담이 15일에 투르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뭐 인터뷰, 기자회견, 회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휴전 정전 협정을 배제하지 않은 평화 협상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 대화하자, 전제 조건 없이 직접 대화하자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역시 X에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5일에 튀르키예에서 직접 푸틴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만날 것을 응하는 그런 젤렌스키의 메시지도 있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좀 전쟁이 멈추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고 뭐 유럽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압박했잖아요. 이제 전쟁 멈춰야 된다. 젤렌스키도 압박하고 푸틴도 압박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런 압박이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원하는 땅을 지금 점령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빠르게 그냥 휴전협정에서 그 땅을 얻어버리겠다,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다. 아니면 시간 끌기를 위한 평화협상 제안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는데 일단은 직접 15일에 이번 주에 만날 것으로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동안 잠시 좀 소외되었었는데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주가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주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SY 스틸텍이 눈에 띄죠.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진건설 로봇도 오늘 10% 이상 급등하면서 그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작업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전진건설 로봇이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이 되면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거든요. 그 심리가 오늘 시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상승분 높이
지키고 있죠. 1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SG, 대동기업, 현대, 에버다임 역시 3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동기업은 뭐 선박기계, 그리고 농기계, 뭐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된다면 농기계나 농기계 부품 이런 부분으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7%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재건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월요일 날 출발한 시장의 분위기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상보다 더 괜찮은 미중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좀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협상이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나 공동 성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관세 전쟁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번 협상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좀 유리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당장 먼저 전쟁을 걸었고 관세 전쟁을 걸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발생하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연준에서 나오면서 이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궁색한 위치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이 관세를 높인 것에 대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 컨테이너선들을 유턴을 시켜버렸어요. 이 부분을 미국도 인공위성으로 다 지켜봤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3개월 후인 6월 달, 그러니까 그때 4월 달에 그걸 걸었고 6월 달부터는 미국의 매대에서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들이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체 물량 중에 한 60% 정도가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이 먼저 이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고 좀 전에 중국 부총경인가요? 그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협상을 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걸 봐서는 전체적으로 이 미국이 이 협상을 더 원했고 중국은 네가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협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이더리움과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서
이 트럼프의 이런 가상화폐 정책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따지고 보면 코인베이스라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24시간 선물 거래를 허용하면서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선물 쪽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을 선물을 통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더 많은 자산가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 대해서 전쟁 당사자인 푸틴이 직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그 평화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이 나왔고 실제로 이스탄불에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무조건적인 휴전을 먼저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럽도 이 젤렌스키에게 협상장에 나가라는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러우 전쟁이 조만간 끝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커지고 있고요. 또 이 사이에 미국도 나름대로 중재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이런 전쟁 직전까지 갔던 무력 충돌도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이 휴전을 이끌어냈고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나름대로 이 국제 질서가 좀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중국항 저사양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따지도 말고 HBM3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독점 납부가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칩 AI 가속기에 이 성능이 떨어지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HBM3 같은 이런 그 칩이 더 많이 수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주가도 요즘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이제 이 테슬라의 CEO 역할을 더 하겠다고 자리 옮겨간 것도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로보택시가 다음 달부터 영업을 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 관련해서 자율주행 쪽, 이 자율주행 쪽 하면 우리나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미국 FDA가 외국 기업에 대한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불식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매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주도 지금 좀 죽을 쓰고 있죠. 자, 이제 이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도 파키스탄 이 휴전 협정이나 또 러우 전쟁 휴전이나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개성공단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서로 물려 있고 엮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갖고 우리나라 증시를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긴 시간 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된다면 우선 뭐 가장 큰 이슈는 대선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관련 기업들의 급등락이 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국내에서는 어떤 이슈 좀 보셨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대선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대선 공약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AI 홈케어나 K방산, K원전, K콘텐츠, K바이오, K일자리, K태양광, 수도이전 테마주와 그다음에 지역 화폐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전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을 높여가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상승폭이 지금 짧은 그 주가 차트로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긴 안목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은 중심을 좀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확실히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OECD가 우리나라 잠재 GDP에 대한 이 성장률을 1.98%로 수정한 것에서 알 수 있는데요. 1.98%의 잠재 GDP 성장률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2.0이 넘는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 말은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선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제대로 방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보완주들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로 SK텔레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랜섬웨이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보완주 투자를 결정을 하고 투자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보완주들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한전과 한수원이 이 벌써 20년 전에 우리가 수주했던 이 그 UAE의 바카라 원전 이 추가 비용이 한 1조 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그 한수원은 여기에서 1조 원이 넘는 이 추가 비용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이걸 보존해주지 않으면 그 손해를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수원 임원들은 배임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제 분쟁에 이거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원전 수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수익보다는 지금까지는 부담을 많이 갖다 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서 평화 협상을 하게 되면 순조롭게 더 빨리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은 원달러 환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게 1,399원인데 오늘은 개장과 함께 1,300 지금 90원 밑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 원화가 강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중 간 무협상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충분히 우리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고 무엇보다 5월은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대선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을 이 순환매를 잘 타시면 돼요. 항상 주식은 파란불에 사서 빨간불에 파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란불이 들고 있는 것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덜 부각받았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를 타고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 그리고 뭐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국내에서는 또 몇 가지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파트너님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섹터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로는 UAM 짚어주셨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떠한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대선 공약입니다. 네. 가장 따뜻한 핫한 아이템인데요. 네. 실제로 이 도심항공교통 UAM 하면 이게 먼 미래에 뭐 SF 영화에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이게 작은 헬리콥터입니다. 이미 헬리콥터는 베트남 전쟁 이전부터 날아다닌 거, 한국 전쟁에서 그 오리지널 원형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럼 지금 이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 UAM이라는 이 확실한 이제 도심 내에서도 안전하게 또 신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항공 그 교통편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고 투자 많이 하는 게 현대차 그룹인데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 자동차, 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이 하늘로 끌어들여서 이 공간을 더 넓게 그리고 더 넓은 시장을 가져가겠다고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UAM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UAM은 이게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조만간, 즉 올해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상업화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항공교통, 이 KUAM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난번에 자율주행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율주행은 이게 그 SF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는 즉 이 3단계 자율주행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선택을 할 때 이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이걸 갖고 선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와이프도 이번에 차를 새로 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현대차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들이 많습니다. 운전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그 자체가 자율주행이 자동차 운전의 안전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KUAM이라는 것도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실제로 경제에서 돈을 버는 사업으로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주식 있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관련된 종목으로 파이브 프로, 제이시언, 네온테크 같은 중소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이런 그 큰 사업 규모 안에서 작게 그 안에 부품이나 소재로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나름대로 이 기술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제일 먼저 5 프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이로 드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치를 설정하고 이 공간에서 3차원 공간 내에서 있던 이 UAM, 그 도심 교통항공의 드론이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있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 핵심적인 기술을 5 프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JC형 같은 경우는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갖고 있으면서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했고 드론 RTS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즉 어떠한 시스템이죠. 이 드론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이 드론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면서 관련된 그 기술을 확보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저희가 UAM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아직은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지 않았다 보니까 좀 의아함을 좀 표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좀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직 우리나라 실증 인증을 안 받지 않았냐, 그리고 시험 상업화에 대한 비행을 뭐 확인을 해본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뭐 법적인 제도라던가 이런 게 해결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관련된 제도와 이런 것들이 네.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교통이라는 게 길 위에는 잘 돼 있지만 그쵸. 그 길 바로 위에서 UAM의 드론이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관련된 시스템이 아직 안 만들었죠. 이게 법으로서 도로교통안전법이라는 게 도로를 떠나서 이 드론, 항공교통이라는 것 등에서 또 만들어져야 되는 네. 것이죠.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도입이 돼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이미 중국산 드론이 우리나라 한강에서 비행을 했습니다. 네. 이미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제도,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 현대자동차는 곧바로 김포공항부터 이 인천공항까지 드론 택시를 운영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곧바로 도입이 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는 이미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뭐 공항에 가니까요, 그 UAM 그 원하시는 분 신청하라고 이런 네. 접수 같은 거 받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대권 주자들이 또 이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법제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태양광 발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모멘텀 좀 주목하실까요? 태양광 네.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태양광 관련해서 네. 지난 연말에 네. 말씀을 드렸지만 맞아요. 이게 아리백 투자를 최단기간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네. 태양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풍력 발전도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이라지만 풍력은 이 바닷가가 됐던 산지가 됐던 일정하게 바람이 부는 지역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일시적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줘야만 발전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지역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은 우리나라 위도상에서 전국 어디에나 음지가 아니면 태양광을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에 일몰 시간까지 태양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받으면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내년부터 EU는 이미 이런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유럽을 보고 탄소 국경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EU와 미국 쪽으로 안정적으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아리백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여기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 발전을 통해서 단기간에 이걸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 아리백 투자 때문에도 이런 태양광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굉장히 큰 수익을 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70%가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이 업체는 HD 현대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사업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이고요. 대명에너지도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ESS 같은 신재생에너지 쪽에 모든 솔루션을 갖고 있고 이걸 실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도 수혜를 볼 겁니다. STM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전환사채가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가 쏟아져서 이게 주가가 폭락한 것은 이 STM 자체의 사업, 태양광 사업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이건 수급에 관련된 일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관심권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 수단이 태양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중국과의 기술력 비교를 종종 해주시는데 오늘 뭐 중국과의 기술력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가 조금 선두주자다라고 이야기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 가지 섹터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또 공약주로 선정하셨을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SDN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전환 자체가 금요일날 쏟아졌어요. 네. 금요일날 쏟아진 이유가 내일 화요일부터 이 전환 자체에 이 신주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러면 왜 그런데 금요일날 매물이 쏟아졌냐? 공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미 이 495만여 주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갖게 될 투자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이 주식이 신주가 상장되면 지금 금요일 날 주식을 매도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08원에 전환되는 이 전환 신주 물량 495만 주가 이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한 300만 주가 넘는 주식이 그날 거래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월요일부터는 그 물량 부담을 이미 손바뀜이 됐기 때문에 그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한 그 주가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SDN이 기본적으로 태양광 쪽에서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중소기업자 중에 가장 많은 토탈 솔루션을 해주는 업체고, 이 회사가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거의 한 5천여 사업자가 있는 이 협회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여기서 필요한 이 태양광 셀과 모듈을 납품을 하죠. 그 말뜻은 올해 국내에서 벌어지는 아리백 관련된 태양광 투자에서 가장 큰 수혜를 SDN이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실적을 빅베스를 통해서 최대한 과거 부실을 다 떨어버렸어요. 올해 실적은 확실히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요만큼 더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DN 같은 종목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파란색에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투자비 중에 일부 어느 정도 한 10%든 요 정도 비중을 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35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200원 좀 짧게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2,3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요번 1분기 실적 나오는 걸 보시고 올 상반기인 2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면서 이 목표 주가는 좀 더 높여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1,350원, 지금 1,341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 주가는 지난해 5월의 고점 부근으로 좀 제시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 실적 확인하고 조금 더 상방 열려 있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공략주까지 다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첫 무역 협상과 관련해 회담은 건설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미중 협상을 마친 뒤 공동 성명이 12일 발표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요한 컨센서스를 이뤘다면서 양측은 통상, 경제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키로 합의했으며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통상 협상에서 항상 윈윈하는 결과를 추구해왔다 라면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차이는 관리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이날 협상 종료 뒤 취재진과 만나 중국과의 첫 공식 무역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 진전이 있었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과 함께 협상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에 12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처방약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유리한 국가 정책을 도입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만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만이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들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방정부의 지출 역시 수조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백악관과 거대 제약업계 간의 정면 충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뭐 0.5에서 0.4%대 상승세로 일단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뭐 협상 이야기 주말에 나온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지난 금요일에는 어쨌든 미중 협상 앞두고 나서 조금은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약보합권 수준으로 거래를 마감했다가 오늘은 0.3%대 상승 출발하면서 그래도 조금 미중 협상을 소화하면서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가 오늘 1.38%나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 일본 니케이 지수도 0.26%대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밤에 미중 협상 공동 성명 어떻게 나올까? 둘이 뭘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것을 좀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대혼돈의 시대, 미중 협상, 관세, 또 우리나라 내부적인 대혼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오늘은 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분을 모셨는데요. 존리의 부자학교 존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데일리에도 오랜만에 오셔서 저희가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상입니다. 해외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 시대가 도래를 했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경제가 어렵다, 또 정치적으로도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대표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이런 때 외부적인 이런 리스크와 상관없이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맞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는 이제 한번 다시 이런 혼란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금할 때는 네네.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나는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막 요동치잖아요.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네.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걸 보는 거, 그걸 내가 맞추려고 하는 거라든가 그것 때문에 내가 투자 철학이 바뀐다든가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죠.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은 기회가 오히려 더 생길 수가 있죠. 그 여러 가지 펀더멘털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주식 가격이 하락이 온다 그러면 그건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내가 좋은 기업을 잘 골랐다면 이렇게 대외 변수가 있을 때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제 한국 기업 전체로 봤을 때 네.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에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편견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나쁜 뉴스만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뭐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때문에 내려간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뭐 시장이 흔들리고 뭐 대외 변수들이 너무 많았지만 또 우리 시장 최근에 또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또 이제 투자자분들의 한편의 걱정은 뭐 앞으로에 대한 기대, 기업을 또 선별하는 그런 작업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뭐 경제 성장률도 지금 잠재 성장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뭐 1분기에 우리 뭐 역성장 나왔고 이러고 뭐 기업들도 지금 외부에서 변수들이나 힘든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한국 경제 자체가 위기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선별할 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을 골라야 되나? 아니면은 글로벌 기업, 미국을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걸 얘기하려면 한 10,000가지 있고요. 네. 또 긍정적인 거 얘기하려면 10,000가지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가장 위험한 거는 투자에 있었을 때 네. 그 한 방향만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산의 몇 %가 한국 기업에 들어갈 거냐, 몇 %가 미국 기업에 들어갈 거냐, 그걸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한국의 그 앞으로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왜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왜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법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위기는 딴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 안 사는 희한한 나라. 그렇죠. 또 한국을 비난하고 미국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 노후를 준비 안 하고 그거를 막 너무나 많은 거를 아이들 공부하는데 사교육비에 쓰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한국만 갖고 있는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금들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한국 주식은 싸다.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전반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국 위기는 한국 사람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그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 어떤 투자를 가르쳐 주지 않고 네. 그게 더 나는 큰 위기라고 봐요. 우리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한국이 다시 한국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죠. 영리하고 그렇죠. 예, 도덕적인 성실하고. 그런 성실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주식 투자해야 된다. 금융교육 해야 된다. 사교육 필요 없다. 그리고 너무 우리는 입시 위주의 그 점수 그 경쟁하는 거에 모든 교육을 쏟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왜 저렇게 잘 강대국이 될까? 결국 금융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지금 금융업에 엄청나게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한국은 전부 부동산만 투자하죠. 그리고 금융교육 안 하죠.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됐는지도 아무도 관심이 없죠. 이런 게 진짜 위기예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더 위험하죠.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경제, 뭐 산업 이런 위기보다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대표님은 보통 뭐 교육을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어떤 경제관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네. 노후 준비, 경제 독립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 거기에 나의 재산이 몇 %가 주식에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가르쳐 줄까? 근데 그런 거 일체 안 가르치죠, 한국은. 그냥 공부만 잘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위기예요. 국영수만 열심히 네, 해라. 그게 위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려워지고 아이도 낳게 되지 않고 또 투자를 할 때 대부분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없고 단기적으로 가격만 맞추려고 하고 총체적인 그런 게 나는 진짜 위기라고 보지. 요새 뭐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그 주식 가격하고
경제하고는 사실은 그 경제가 좋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결국은 그쵸. 네. 그 이자율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한국의 이자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네네네. 때. 그러면 저는 이런 주식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죠. 그 투자 기회를 갖다 준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많을수록 그 나라의 경제는 더 좋아질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가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어떤 경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주식 비중이 얼마큼 되는지 지금부터 점검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은 시장 아까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아까 뭐 이제 이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뭐 어느 국가에 투자하는 거에 매몰되지 않고 전반적인 브로드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긍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 시장 힘을 내야 되니까. 근데 또 제 주변에도 전문가 분들이 올해 우리 시장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이제는 리바운딩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우리나라 주식 확실히 싸져 있는 상태는 맞다고 보세요? 싸죠. 너무 싸죠. 쌀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그 한국 투자가들은 그 한쪽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네네. 미국 주식이 좋다 그러면 전부 글로 가고. 쏠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한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네. 그 항상 한국도 투자하고 미국도 투자하고 그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일방적이죠.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모든 사람 한국 주식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국이 정답이다. 뭐 네. 이런 말 근데 많았죠. 미국 주식이 조금 주춤하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네, 또 이제 다시 한국이다. 돌아와야 예. 된다. 예.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은 꾸준하게 그러니까 작년에 수익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다시는 5년, 10년의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한국에 투자했을 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좋은 수익률이 나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 한국이. 그다음에 어떤 구조 조정이 필요할까,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교육이에요. 금융교육. 네. 지금 그 거의 500조, 1000조에 가까운 돈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한국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금융업이 발달한 네네.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새로운 기업이 나왔거든요. 우리 한국도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사교육비에 쓰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한 30조 돼요. 30조. 네. 네. 그 30조가 창업 자금으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엄청난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겠죠.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기업들이 나올 수가 네네.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국영수 잘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영리한 아이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나라는 좀 안타깝죠. 그렇죠. 창업을 해야죠. IT나 공학이나 이런 걸 공부해서 새로운 기술들로 산업을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금융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컨센서스가 이렇게 서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돼요. 네. 더 이상 이런 교육 갖고는 안 되겠다. 지금 AI 시대인데 그렇죠. AI가 해줄 거를 인간이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국영수를 왜 잘해야 되는지, 그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수능 시험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점수 위주의 점수 경쟁을 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아까 AI 이야기를 잠깐 해주셔서 뭐 어쨌든 작년부터 해서 지금 AI와 관련된 앞으로의 투자,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AI 투자 엄청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교육도 일단은 교육 정책도 저희가 챙겨 봐야겠지만 AI 관련된 패러다임이 뭐 약간씩은 변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대세로 가고는 있는데 이걸 그전처럼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AI의 패러다임, 지금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사실 엄청난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에 왔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네네. 때 인터넷이라는 게 출현했을 때 엄청난 많은 기업이 나오고 또 많은 기업이 흥하다가 망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결국은 그 인터넷이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때문에 생기는 게 구글도 나오게 됐고 애플도 나오게 되고 뭐 넷플릭스 나오게 됐잖아요. 저는 이제 AI가 그런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누가 더 활용하느냐, 누가 제대로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부의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국가별로도 그렇고 기업별로도 기업별로도 그렇고 또 개인별로도 마찬가지죠. 즉 AI 시대인데 나는 학원에 가서 만약 국영수만 하는 아이와 AI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생산성 있는 그런 응용할 수 있는. 그 해서 내가 새로운 기업을 만든다든가 그런 아이와의 차이는 무지막지하게 클 수가 있죠.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전 국민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단순히 뭐 이건 AI 기업이다. 그래서 뭐 그 주가가 얼마 올랐다, 뭐 10%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엄청난 메가 트렌드에서 나는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되고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메가 트렌드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우리 업에서도 네. 애널리스트가 일주일 동안 하던 거를 한 10분이면 하거든요. AI는 뭐, 예.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고집해갖고 옛날에 그 증권에서 있는 애널리스트가 옛날식으로 그걸 다 자기가 타이핑하고 하는 걸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발전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지무지한 생산성의 변화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그 생산성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느냐. 다행히도 한국 기업들이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주식 가격이 피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들은 다 그쵸, 그쵸. 그 가난하게 됐지만 그쵸. 지금 한국 주식이 워낙 싸기 때문에 아. 이거를 국민들 그다음에 연금저축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미래 10년 20년 후를 보고 이렇게 투자하게 하고 정부가 관리를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법률을 고치고 그다음에 AI나 이런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그 녹아난다 그러면 네네. 대한민국은 그 다시 한번 부흥에 할 찬스가 온다고 생각해요. 일단 돈이 있어요. 네네네, 그쵸. 500조에서 1000조의 돈이 있거든요. 이미 한국은 부자 나라예요. 네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미래의 한국을 만드는 거죠. 그게 부동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중국도 그게 부동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중국도 금융의 중요성을 모르고 좀 부동산 통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좋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중국이 미국이 왜 저렇게 30년 동안 흥할 수 있었는가? 금융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금융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하거나 한번 정리를 싹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쵸. 그래서 계속 주식 시장을 그 흥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그 단계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쵸, 그쵸. 중국에. 네. 근데 지금부터는 금융 교육이에요. 사람들한테 장기 투자하게 하고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정부는 그 주식 시장을 어떻게 살리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주고. 그거를 또 창업하게 하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 금융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제도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는데 주식이 지금 되게 싸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금융 선진화가 되고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면 이러면서 AI 산업과 이게 우리가 그렇죠. 잘하는 것과 연관이 되면서 그렇죠. 엮이면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맞아요. 전반적인 나라 국가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맞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
1975년도에 과감한 결정을 하거든요. 네. 퇴직연금 제도에 개혁을 해요. 아, 그게 이제 에리사 그 액트라고 그래서 네. 퇴직연금 제도에 그래서 처음으로 DC형이라는 걸 만들게 된 네네네. 거예요. 그게 지금의 미국을 만든 거거든요. 음. 한국도 이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해요. 금융을 살리기 위해서 뭘 써야 되거든요. 일단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제약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또 외국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 금융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걸림돌이 뭐냐? 노동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근데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국이 금융업이 저렇게 발달했던 이유는 대처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네네. 한국도 그게 이제 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늘 나오던 이야기였지만 우리나라도 연금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뭐 단순히 뭐 퍼센트 뭐 이런 걸로만 자꾸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만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쵸. 국민연금은 그렇게 지금 그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거기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그 다음에 전반적인 에코리컬처, 주식에 대한 시각이 지금 한국은 너무 미치거든요.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아직도 많고 또 주식 투자하더라도 막 사다 팔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단타를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갖고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존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보면 어쨌든 대표님은 늘 장기 투자하고 내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또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고는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하. 어떤 기업을 고르고 어떤 것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우리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게 뭐 좋은 기업 고르놨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갑자기 막 이 주식이 떨어지고 뭐 시장 우리나라 뭐 분위기가 안 좋다고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 갈피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주식 길게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알려주시면. 아니 방법은 너무 쉬운데 말을 안 듣는 것뿐이에요. 그런가요? 너무 쉽죠. 아니 한국에 2,000개 회사가 상장돼 있는데 내가 동업하고 싶은 회사 고르는 게 왜 어렵죠? 동업하고 싶은 회사. 네. 야, 저 회사는 너무 저 회사가 만드는 물건은 너무 좋고 또 경영진도 괜찮고 나는 저 회사가 동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만 10개 고르면 되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가격을 맞추는 걸 투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가격이 저거는 오를까 말 떨어질까 저거는 오를까 떨어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저 기업하고 동업하고 싶을까? 저 기업을 내가 갖고 싶을까? 우리 애들도 저 기업을 갖고 한 10년 기다리면 좋을까? 너무 많죠. 결국에는 같이 일하고 싶은 그렇죠. 회사면 내가 저 회사의 주인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프라우드할 것 같다. 그런 기업 너무나 많죠. 자꾸 그 가격을 보니까 그 문제가 생기죠. 그러게요. 공교롭게 이 대표님 옆에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좀 민망하긴 한데 네, 네, 네. 어쨌든 뭐 좋은 기업 선별 내가 같이 일하고 내가 진짜로 실제로 투자하면서 동업할 수 있는 회사라면 좋은 기업일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흔들리지 않죠. 네. 오히려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이 됐다. 그러면 더 싸졌네. 그렇죠. 10,000원 가지고 2주를 살 수 있구나.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존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예. 시간이 훌쩍 갔는데 예. 다음에 또 좀 좋은 투자 인사이트 주시기 위해서 한번 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웨이트 고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팔란티어테크 페이팔 마피아 종목의 저력, 테슬라 캐시우드 말대로 $2,600 갈 거니까 현대백화점 백화점 면세 업황 개선 기대의 급등세입니다. 자, 완전 거의 보합이 나스닥이 0.00 저렇게 나왔나요? 저런 퍼센트도 나오군요. 완전 제자리였네요.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29.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시장이 정중동의 자세를 보였었네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퍼센트지도 상승률 상위 1위도 2%가 넘지 않았고요. 보잉이 또 1위를 차지했네요. 며칠 전에 1위 차지하지 않았었나요? 보잉이 1.64, 영국과 미국의 그 협상에서 가장 최종 승자죠. 보잉 100억 달러 이 그 규모의 항공기를 영국이 사준다고 했죠.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보잉사의 엔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윈인. 자, 그리고 쉐브론 1.06%,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죠. 쉐브론 같은 업체들이 좋고요. 엑슨모빌 같은 형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쉐브론이 이제 정유주의 자존심이죠. 엑슨모빌이 정유주의 자존심을 구기고 퇴출당했잖아요. 그렇죠? 애플 같은 엔비디아 같은 그리고 인텔 같은 이런 회사들이 들어왔다가 인텔도 이제 나갔고 이 지금 3M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이런 순서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0.00이네요. 0.78포인트가 올랐는데 등락률은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는 0인가 봅니다. 완전 제자리였죠. 그렇죠? 18,000 눈앞에 두고 17,928.9입니다. 지금. 18,000 마디지수세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죠. 여기 고점도 있고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월요일에 갭상승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죠. 그 시간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과의 협상이 뭔가 진전이 됐다는 얘기를 양측에서 했죠. 정확한 발표는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네요. 자, 나스닥 100입니다. 지금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종목이 18.6% 급등했네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2.6, 두 개가 10% 넘는 상승세고요. 테슬라가 4.72로 그렇죠. 오랜만에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블 테크놀로지, 온 세미컨덕터, 아날로그 디바이스, 인텔, NXP. 자, 대부분 반도체 종목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렇죠? 테슬라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이 마이너스인데 저것도 거의 뭐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 저것도 좀만 덜 빠졌으면은 나스닥처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0일 뻔했네요. 거의 제자리인 거죠, 이것도. 자,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약간 정중동의 자세입니다. 4대 지수가 전부 약간 경계감을 갖고 혹은 기대감도 가진,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중간이었죠, 딱. 거래량도 적으면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 마이크로소프트 0.13%, 애플 0.53,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61, 거의 뭐 약보합 강보합입니다만 다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9위의 테슬라 혼자만 4.72% 좀 강세를 보였다는 거고 하락으로 조금 눈에 띄는 건 일라이리가 2.25 빠졌다는 것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1. 가장 폭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네요. 그렇죠? 아까 나스닥에서도 나스닥 100을 보면은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잖아요.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퍼센트지 폭으로는 가장 컸습니다. 위든 아래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위로 0.81이죠. 4,500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1선 돌파를 했네요. 필라델피아도.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아까 나스닥 100에도 속해 있어서 상승률 2위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12.60. 자, 그리고 테슬라도 아까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기 전에 나스닥 100에도 속해 있던 종목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옮기면 테슬라가 2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3.51,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3.04. 이것도 나스닥 100에 있었던 종목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하고 겹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시리우스 로직, 이거는 나스닥 100이랑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겹치지 않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밑에 아날로그 디바이스, 인텔, NXP 전부 다 겹치는 종목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이 역시 그 IT에 속하는 그 이 나스닥에도 많이 속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나스닥에는 테슬라 같은 업체들도 있고 BT, 바이오테크도 섞여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바운더리가 조금 더 나스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딱 반도체에 집중된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제 거네요. 지난주 겁니다.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니케이 225를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금 4만 정도에 지금 그 도달되고 있고요. 121선까지 지금 이 근접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강한 추세죠. 이게 양봉, 음봉이 계속 번갈아 나오고 있지만 매일 같이 지금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와, 이건 정말 다이렉트로 그냥 올라와 버렸네요. 자, 이 떨어지기 전에 단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폭포수처럼 떨어졌는데 38,000 조금 이상이었죠. 여기서 폭포수처럼 떨어진 거를 거의 같은 시일 만에 다 올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보면은 트럼프의 말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확실해요. 저번에 말한 대로 파월이 뭐 실전 투자 대회에 나가가지고 증명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파월의 주식 투자 실력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파월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트럼프도 사실 뭐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트럼프는 막 수시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좋게 펴면 오르잖아요.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가 뭐 저점 고점 얘기하면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결국에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물론 그걸 뭐 장남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그거를 미리 알고 트럼프의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의 정책을 미리 듣고, 만약에 저번에 무슨 그 메신저 사건처럼, 그렇죠? 메신저 사건 뭐 공습하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잖아요. 가족들 메신저에까지. 뭐 그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국방장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죠. 헤그세스 장관이 뭐 올백으로 나와가지고 막 부활절 달걀 굴리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였다면은 가족들이 막 공습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미사일 쏘는 시간과 타격하는 어떤 지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거에 이제 걸린다면 이제 트럼프도 나중에 이제 노년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차치하고 트럼프가 말해서 일단 시점은 다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트럼프가 주식 사야 될 때라고 지금 뭐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결국에 저점에서 산 사람은 지금 대박이 났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요. 오르는 것보다는 빠지는 게 좀 더 눈에 띄네요. 그렇죠? 빠지는 폭이 너무나 크네요, 이게. 13위에 주가이 제약이 지금 6.07 빠지는데 아까 전에 미국의 그 일라이릴리도 지금 2.25가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일라이릴리랑 주가이 제약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펩트론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연관이 되어 있죠. 일라이릴리가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임상 3상까지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물질을 제공한 게 바로 주가이 제약이고 우리나라의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 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약효를 좀 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경구용이든 주사용이든 패치용이든 이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당연히 패치가 그리고 알약이 주사보단 좋죠. 누가 바늘 자기 몸에 찌르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조금 그거잖아요.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구용 알약이 편하더라도 야, 알약도 지겹다. 그 알약 매일 먹는 거 지겨워.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것도 알약도 목에 넘기는 거 너무 귀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그냥 붙이는 게 낫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나은 거 안에서 비교하게 된다고요, 사람은. 나은 거에서 좀 더 나은 거. 그러니까 패치도 하루에 한 번 붙이는 거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늘린다면 일주일에 한 번 붙이고 한 달에 한 번 붙이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뜨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일라이릴리가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소식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였는데 지금 미국의 일라이릴리도 빠지고 일본에서 지금 오늘 주가이 제약이 급락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쪽 부분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죠. 그다음에 리크루트 홀딩스도 지금 많이 흔들리죠. 3.24%로. 그렇죠? 이 뭔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잖아요.
뭐 저 채용 사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그리고 미국으로 따지면 링크드인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링크드인 뭐 이번에 저긴가? 저 뭐죠? 엠버서더 풀만인가요? 엠버서더 풀만 그 중구 남산 쪽에 있는 호텔 있잖아요. 5성급 호텔. 근데 그게 광진구 쪽에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규모 채용을 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의 구인구직 사이트 그냥 일반적인 인크루트나 이런 데도 올라와요. 근데 링크드인은 뭐가 틀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뭐가 틀리냐면 링크드인에는 그 직접 채용 담당자들이 거기 커뮤니티에 그냥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로 페이스북.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주고받고 메신저에서 소통하고 잘한 사람은 그런데 대규모 채용할 때 먼저 뽑힐 확률이 높아요. 그게 링크드인이 이 다른 개념의 어떤 구인구직 사이트거든요. 어쨌든 이 리크루트 홀딩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일본의 어떤 지금 그 구인구직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 지수는 오늘 살짝 플러스 이렇게 갔고요. 대만 가권도 지금 이제 차분히 쫓아가고 있죠. 아까 니케이 지수는 이런 굴곡도 없었죠. 그냥 쭉 올라가는데 대만은 약간 숙이면서 그렇죠. 각도의 이제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 니케이 증시가 훨씬 더 강하죠. 각도가 가파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정말 정석대로란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기술적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그대로 그렇죠. W자가 거의 눈에 보이게 상승 N자도 N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니케이는 그냥 W자, N자가 안 보여요. 이게 쫙 펴져가지고 제일 세니까. 대만 가권도 이제 여기 보시면 하락갭 같은 걸 메우면서 천천히 가고 있죠. 니케이는 거의 여기 떨어지는 지점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대만 가권은 이제 요 갭하고 여기 여러 하락갭이 많아요. 여기. 이 구멍들을 메꾸러 가야 되고 61선, 121선까지 많이 있습니다. 저항이 많이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많이 오르는 게 2.73이 많이 오르나요? 17위에 위인 종목이 2.73 많이 오르고 2위에 홍하이 프리시전이 2.04 오르네요. 그렇죠? 폭스콘의 모회사, 그다음에 애플의 주가 회복되고 있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제일 시원하네요.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이게 제일 시원하잖아요. 대만 가권 보면 머리 아프지 않아요. 막 하락갭도 많고 이동평균선도 첩첩산중인데 우리나라는 다 뚫어버려가지고 일봉상에서는 그렇죠?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은 전부 발 밑에 깔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죠. 이제 요 하락갭을 돌파로 가네요. 여기죠, 그렇죠? 요 하락갭, 요 하락갭과 2,600이라는 마디지수대 여기를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면 이제는 그렇죠. 한국도 관세 전쟁 그 떨어졌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결국 밈에서 하도 트럼프를 다 조롱하고 막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식 갤러리 있잖아요. 여기저기 주식 갤러리에서 막 무슨 서학개미의 어떤 그 저기랑 이런 거 막 밈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조롱할 시간에 주식을 샀어야 된다. 그렇죠? 동학개미도 마찬가지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 또 주식이 하루아침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관세 전쟁 해가지고 막 비아냥되고 밈 만들 시간에 샀어야죠. 그렇죠.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코스닥도 절반 정도 올라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4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그렇죠? 4일 연속 순매수를 본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외국인의 스탠스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오늘 SK 하이닉스 2.31 가장 많이 오르나요? 그렇죠?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네요. 그렇죠? 미국의 일라이릴리, 일본의 주가이 제약,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그 셀트리온까지. 그렇죠? 제약바이오 라인이 지금 미국과 일본, 한국이 다 안 좋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를 보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지금 세국 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자, 에코프로비엠 오랜만에 3.68 오르고요. 자,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늘 파마리서치 또 지금 장중에 급등했었는데 대박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오릅니까, 이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가 일자리 취업. 일본은 리크루트 홀딩스가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대선 테마가 끼었죠, 지금. 그렇죠? 조기 대선이 지금 확정이 되어서 6월 3일 날 열리는 바람에 일자리, 무슨 저출산 관련주가 득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리크루트 홀딩스는 일본 니케이 증시의 10위 안에 들죠,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엔 그런 종목 없습니다. 정말 코딱지만한 종목들이라
바람에 막 휘날려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자, 백화점주가 오랜만에 3.83 올라서 눈에 띄어서 봅니다. 현대백화점 10.60, 롯데쇼핑 7.49, 신세계 6.51. 자, 오랜만이죠, 이런 적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얼마만입니까, 이거 백화점주? 야, 현대백화점 10.77 오는 거 이게 몇 년 만이죠, 이거? 자, 현대백화점이 지금 강세인데 보니까 면세 사업이 예상보다 적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백화점의 부진을 상쇄했다. 그다음에 환급 비용이 반영된 진우스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두 가지를 꼽았는데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올렸는데요. 김명주 연구원이 백화점과 면세업황 모두의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거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집에도 지누스 쓰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침대, 필로우. 근데 저기서 관세 함급기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반덤핑 관세를 매겼었는데 그거를 깎아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 그동안 냈던 관세를 환급해서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연결 실적에 현대백화점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그거에 관련된 이 평입니다. 지누스, 현백이 달린다 날 사러 와.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뭐 기세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 얘기해도 지치지 않는 조선주 이야기 오늘 해드릴 텐데 이 HD 현대마린 엔진이요. 최근 하나오션과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선주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예. 오늘 HD 현대마린 엔진 약간은 좀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기업 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종목이 사실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를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장사가 한 2,600개쯤 되기 때문에 2,600개 상장사를 뭐 유명한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알테오전 이런 뭐 시총이 이제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은 수시로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우리가 오래됐으니까 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런 많은 대다수의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명을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갖다가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역시 앞에 HD가 붙었죠. HD는 뭐냐면 과거의 현대중공업, 조선업의 대장주죠. 현대중공업이 지주사로 개편하면서 HD라는 지주사가 있고 중간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딸린 많은 조선 계열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D 현대마린 엔진이다. 그러니까 HD 현대마린 엔진은 HD그룹,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다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 조선과 관련된 기업이니까 이 회사도 조선과 관련된 회사이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럼 이제 어떤 회사냐? 조선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냐? 엔진을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HD 현대마린 엔진은 HD그룹에서 선박에 필요한 조선에 필요한 엔진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엔진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한 몇 개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일단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꾸준히 약진해왔고 그렇죠. 예. 최근 증시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또 업종으로 이름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선주들 속에 엔진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목 수익률도 꽤 괜찮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빠른 기업들은 뭐 재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이제 대다수 기업들은 작년 내내 이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올해까지 수익률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에 붙은 이게 조선을 직접 제조하는
그 선박을 제조하는 기업들 HD 현대미포, HD 3호는 이제 그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HD 3호에 현대 3호에 이제 지분을 96% 갖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당연히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을 갖다 주로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 조선을 하려다 보면은 당연히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 엔진에 대한 그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좀 말씀드린 HD 현대마린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 엔진이란 말은 하나그룹이 또 언제부터 엔진을 시작했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수직 계열화 차원에서 하나그룹이 이제 그 원래 HSD 엔진이라는 기업을 갖다 인수해서 하나 엔진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STX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엔진만 갖고 있던 3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 이 3개 회사의 어떤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이제 올해 3월 1일부터 이제 NXT, 넥스트 트레이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사실은 많은 거래가 일어났고,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이제 한국거래소 KLX니까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금요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HD 현대마린 엔진의 올해 수익률, 그래서 1월 2일 날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했을 때 55%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높은 것이 하나 엔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제 수익률이 STX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별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삼성전자는 올해 수익률이 어떠냐라고 보시면, 삼성전자는 올해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비해서는 정말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되게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무엇이냐면은, 제 주위에서 제가 종종 만나다 보면은 제가 주식 투자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시니까 어떤 종목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친한 분들은 자신의 종목을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2년째, 3년째.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포기하시고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시라 얘기하는데, 조선업종이나 방송업종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선뜻, 왜냐면 오랫동안 이제 그 맞물려 갖고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수익률을 보시면 도대체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은행 이자보다 못한 수익률을 거두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인 데이터가 수지니까 이거를 수용하셔야 돼요. 이런 수용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안 되는 거 갖고 있는 것보다 될 만한 업종에 그렇죠. 과감하게 예. 투자하는 것도 용기가 아닐까. 예. 그게 이제 결과, 책임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일단 HD 현대마린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9일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예, 꽤 맞습니다. 의미가 예. 있었어요. 예, 예. 이게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언급드린 공시 영향이었던 건지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공시도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엔진 사업부 엔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마린 엔진만 잘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오션 하나 엔진도 잘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52주 신고가는 그것도 이제 놀라운 거죠. 52주 신고가라는 거는 1년, 쉽게 말하면 52주로 말하니까 잘 와닿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의 주가가 지금이 현재 주가가 최고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HD 현대마린 엔진은 1년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 이후로 최고가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2017년 10월에 샀던 분들 중에서 물린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사실 그 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마린 엔진은 STX 중공업을 갖다 인수해서 HD그룹이 사명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뭐 감자도 있고 뭐 증자도 있고, 사실 그런 일을 겪다 보면은 기존의 그 개인 주주들은 막 그 불안한 심리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십상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2017년 10월 이후 최고가라는 뜻은 사실은 이제 상당한 분들이 그 HD 현대마린 엔진은 이미 손바꿈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손바꿈이 됐는데 신고가가 이뤘어요. 그러면 사실상 매물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매물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누군가를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1년, 2년 물렸으면은 그 주식을 빨리 팔고 싶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봤습니다. 그 테슬라가 작년에 막 한 번에 신고가를 갖다가 3년째 신고가를 이루니까 테슬라에 물렸던 30%, 40% 물렸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더 할 것 같은데, 작년 11월 기준입니다. 더 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부담감도 팔아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매물벽은 그게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HD 현대마린 엔진이 2017년 10월 이후로 신고가를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매물벽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타당했고, 그렇다면은 특별한 어떤 그 안 좋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HD 현대마린 엔진이나 하나오션도 사실 비슷한 정도로 신고가 이루고 있고 매물벽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HD 현대마린 엔진은
뭐 하루 뭐 오늘 뭐 주가가 떨어지고 내일 주가 오른다고 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주, 두 달, 석 달을 봤을 때 HD 현대마린엔진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 신고가 아니냐라고 신고가지만 사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근거를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시를 저희가 이제 뜯어볼 텐데 예.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 엔진 공급 체결한 곳이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HD 그룹의 그 많은 조선사가 아니라 예. 하나오션 이런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예. 어떤 또 숨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지. 그렇죠. 예. 그 되게 특징적인 거죠.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은 독자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HSD 엔진을 갖다가 인수한 다음에 하나 엔진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자기 계열사에 하나 엔진이 있는데 불구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에다가 일감을 나눠줬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만큼 하나 엔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일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엔진이 없으면은 배를 갖다가 건조할 수 없잖아요. 배를 건조할 수 없으면 납기를 못 맞추면은 거기 페널티를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HD 현대 마린 엔진에다가 무려 190억에 상당하는 엔진을 갖다가 맡겼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 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갖다가 구가하고 있고 하나오션이 경쟁사에다가 엔진을 갖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내일 주가 올라간다고 저는 장담 못합니다. 오늘 주가 올라간다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한 달, 두 달, 6개월 정도는 봤을 때 수익은 반드시 난다라는 것이 이번 공시에도 하나오션이 아니 왜 뭐가 좋다고 경쟁사에다 엔진을 맡기겠어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HD 현대 마린 엔진에다가 맡겼다. 그만큼 조선소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호황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엔진 쪽에서 수주잔고가 예. 이제 꽉 찬 흐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만큼 조선은 지어져야 되니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건조돼야 되니까 예.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번 또 생각해 보면 STX 엔진도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STX 중공업을 인수해가지고 HD 현대 마린 엔진을 갖다가 사명을 바꿨는데 아까 이 차트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기억하시겠지만 STX 엔진이라고 상장사가 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이 굳이 같은 이제 동급이라 볼 수 있는 빅3 안에 들어가 있는 HD 그룹에 있는 HD 현대 마린 엔진에다가 일감을 맡겼다는 것은 STX 엔진은 맡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 왜 맡을 만한 여력이 안 되느냐? 이 지금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선업체 전체에 엄청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엔진을 갖다 맡겨야 되는데 STX 엔진은 디젤 엔진 주력이에요. 디젤 엔진이 무엇이냐? 과거에 조선업의 주력이었던 그런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 디젤 엔진을 통해서 배가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디젤 엔진 쓰면은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물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STX 엔진을 갖다가 제외하고 다른 거를 찾아보다가 HD 현대 마린 엔진에다가 일감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도 같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친환경 바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선 업종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예. 탄소 제로 정책과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네요. 예. 어떤 이슈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지 사실 이게 해외에서도 이런 친환경 그 규제,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이런 게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친환경이라는 게 하다 보면 명분은 좋죠. 환경을 갖다 돕고 지구를 살게 된 명분은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걸 새로 하려다 보면 비용이 추가되고 그리고 원래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과 원래 친환경 안 하던 걸 하다 보면 대규모로 생산을 못 하죠. 그러면 원가에 대한 상승 부담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기피해야 돼요. 기피하는데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윤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굳이 친환경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CEO가 양심적이어서 아닙니다.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 EU나 유엔에서 강제적으로 야 너네 앞으로 이런 물질 써, 이런 물질 쓰지 마 이렇게 강제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업도 친환경 그래서 탄소를 갖다가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그 배를 건조하고 엔진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식으로 됐습니다. 누가 이제 그 강제하고 정책을 발휘했냐? 국제 회사기구 IMO입니다. IMO가 지난달 11일 날
이 탄소세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부과하겠다. 너네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배를 갖다가 선박을 갖다가 만들면 그러면 이제 탄소가 배출되니까 우리는 탄소세를 내겠다라는 것을 합의를 했어요. 합의란 것이 지난달 4월 11일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되는 것은 최종 합의는 이제 올해 11월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갖다 발빠르게 물론 이거는 사실은 이미 알만한 분들 다 아시는 어떤 뉴스였지만은 뉴스와 실제로 국제해사기구가 정책적으로 이걸 갖다 결정해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디젤 엔진이 아닌 다른 엔진, 예를 들면 LPG나 LN진을 갖다 쓰는 엔진이 필요하다. 그런 선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도 하나오션,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준비했죠. HD그룹.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과 또 하나의 어떤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트럼프가 아니고 국제해사기구가 이제 마련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오션이 눈물을 머금었겠죠. 그 경쟁사한테 일감 주는 게 좋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STX 엔진이라는 그 세컨 피어가 아닌, 세컨 그룹이 아닌 그 퍼스트 피어에 있는 HD 현대 마린 엔진에 186억에 상응하는 그 엔진 계약을 맡겼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더 추세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그 이어진 추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친환경 규제 관련해서 어떠한 잣대도 들이밀지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대세는 또 대세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의 트렌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표님,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실적 시즌 안에서 예. 조선사 실적 같은 경우에도 싼 배를 수주했느냐, 비싼 배를 수주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실적 차이 예. 굉장히 크고 또 이런 것들이 고가에 납품된 물량 같은 경우에 언제 장부에 반영되는지 이런 상식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선은 뭐 한 10년 전에 엄청난 고난 행군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제 기억에 뭐 그 HD 그룹의 그때 권호갑 그 회장이었는데 CEO가 그 직원들이 출근하는 게 나서서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받던 임금이나 이런 것들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흡수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조선이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부터 이제 그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작년에는 엄청난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왔죠. 그래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밀듯이 작년부터 엄청난 수주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그대로 장부에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배를 갖다가 건조하는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도 HD그룹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의 그 전신이었던 삼성중공 같은 그 빅3들은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저가에 혹은 이제 출혈 경쟁을 감수할 수가 없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늦었어요. 그 주가도 늦게 가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많이 수주를 했지만 실제로 장부에 찍히는 것은 작년 하반기 빠른 기업은 그다음에 늦으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장부에 찍히게 됩니다. 장부에 찍힌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관련된 HD 현대 마린 엔진도 그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많은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은 이제 고가의 선박이 이제 장부에 찍히고 내후년은 초고가의 선박이 장부에 찍힌다. 이것이 현재의 어떤 기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IMF 국제회사 기구의 규제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고가의 선박에 찍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이제 갑과 을에서 고객사가 통상 갑이죠. 야, 우리의 선박을 제조해 줘. 싫어? 그럼 딴 데 갈게.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종들이 사실상 이제 을이지만 실질적으로 갑의 위치에 올랐다. 왜냐하면 배를 빨리빨리 건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IM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29년까지는 기존에 있던 디젤 엔진을 쓰던 선박들은 탄소세를 물리니까 점진적으로 퇴출을 해시켜야 돼요. 그러면 29년도에 퇴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올해부터는 그 발빠르게 선박을 건조를 발주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27년, 28년에는 선박을 물려받으니까요. 양도 받으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업종에서는 큰 어떤 그 성장 기회를 잡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고가의 선박을 갖다 수주해서 장부에 찍힌다면 내후년에는 초고가의 선박이 장부에 찍히고 실질적으로 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갑의 위치에서 그 선사들과 협상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 떠오르냐면 TSMC가 떠오르죠. TSMC는 파운드리. 옛날에 파운드리란 자체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지금 TSMC 영업이익률이 50% 넘어가죠. 왜? TSMC 만들어준 데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을 보시는 게 좋겠고 HD 현대마린엔진이나 한화엔진을 갖다가 더불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투자 유의사항 전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과 장점이 무엇이냐? 민첩성입니다. 기관 투자가는 어떤 종목을 살 때, 팔 때도 다 다단계로 그 결제를 받고 승인을 받고 회의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보고 이 좋은 정보에다 바로 들어갔다가 수익률이 도달하면 바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률은 뭐냐? 내가 결정한 기준 15%, 20% 수익률이 갖다가 창출되면 매도를 하시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 만약 1,000만 원 투자하신다 그러면 200만 원, 20%는 반드시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시장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때 바로 돌발 상황에 따라서 주가 급락을 한다면 그때 내가 눈여겨봤던 종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제는 무엇이냐? 내가 눈여겨본 종목이 반드시 앞으로 6개월, 1년 정도는 우상향할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방산, 조선업,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은 사실은 1년 안에 100% 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20% 현금을 반드시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것이 투자 기법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 엔진, 방산, SK 하이닉스 투자 방향성 나왔네요. 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KT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워낙 또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SKT의 그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2009년 통합 KT 출범 이후에 최고가를 찍기도 했는데 그래서 최고가 찍고 이제 재료 노출로 약세가 되는 거 아니야?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자, 실적이 일단 잘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잠깐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사이 36%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핵심 사업이 KT는 통신과 AX, AX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회성 부동산 분양 이익도 좀 큰 폭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AI 볼 때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보게 되는데 이쪽도 DBO라고 해서 뭐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고 운영까지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수요,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서버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사업 가동률이 높아져서 뭐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개선됐다면 한편으로는 주주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익을 좀 돌려주는 그런 주주 가치 강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분기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해서 앞으로 배당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주들이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이행도 정말 이행을 하고 앞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공시를 했습니다. 28년도 연결 자기 자본 이익률 목표가 9에서 10%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들 정리를 하고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는 이제 2월부터 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총 주주 환원 수익률 약 6에서 7% 정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 생각해 보시고 지난 1분기 DPS라고 해서 한 주당 배당금이 600원이었는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2,500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증권사 보면은 KT의 주가를 앞으로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대표적으로 DB증권이 6만 5천 원으로 올렸고 그래도 한 7만 원짜리 상단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1분기 잘 나왔는데 2분기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한 주당 분기 배당금 말씀드렸는데 이 분기별 DPS도 지속적으로 올라서 제가 이제 6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분기 아니면 3분기에 700원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금리 감안해도 수급상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T 앞으로 B2B 관련해서 AI 비즈니스 확장 이게 확실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이런 부분으로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AI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T 유심 해킹 사건 때문에 가입자 수가 약 3주 만에 15만 명을 뺏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순증 그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는 바 앞으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KT 앞으로 그 통신사 중 탑픽이다라고 증권사들은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주가가 조정됐을지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KT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 월요일 출발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따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걸 확인하고 저희가 내일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시작 활기차게 하시고요. 마감까지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